지금 보시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용을 갖다가 지지하기 위해서,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인가? 이번에 무역 회담을 하러 갔는데 스코트 베센트 장관이 대뜸 환율 얘기를 했대요. 그건 뭐냐면 약달러와 저금리가 기조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갖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엑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무님 일단 지금 이제 전국에 전무님을 알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좀 공지하실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킹을 당하셨다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메신저 중에서 텔레그램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텔레그램을 해킹을 당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한테 8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온대요. 그리고 폭파하기 전에 막 장난까지 치고 폭파한다 그러는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예, 제발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무님 연락처에 있는 분들한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비번을 갖다 해킹을 당해서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또 비번을 바꿔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이것을 탈퇴도 못하게 해놨어요. 변 전무님께서는 절대 메신저로 현금을 보내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여러분 절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전무님 메신저 혹시 누군가가 돈을 보내라고 하면 네, 위험한 사고일 수 있으니 그렇죠. 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으시기를 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당부드립니다. 네. 예, 워낙 지금 파급력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공지를 드렸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가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파월의 워딩에서 주목할 점이 많았는데, 자,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동결이었어요. 동결이었지만 저희가 그 내내 그 상반기에 이제 앞으로 환율과 그 다음에 투자의 모멘텀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환율은 1,300원대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그 제목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섬뜩하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좀 약간 그 만화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한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사실 암시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거고요. 그것을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우리가 좋겠죠. 이런 면에서 결과적으로는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한국의 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학기님들한테 여러 가지 당부도 드리고 했었던 건데 앞으로 내년까지, 내년 초반까지 한국에 들어올 돈이 많아요.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고 환율이 일단 변했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환차 이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럼 자, 파월 요약부터.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관전 포인트를 사전 관전 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사실상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이었고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간의 괴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를 시장을 바라였습니다. 그 뭐냐면 소프트 데이터는 서베이죠. 그리고 하드 데이터는 연준이 보는 뭐 PC라든가 CPI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간에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 데이터는 아직도 견조한데 서베이를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려가 커요. 물가는 아직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소비는 줄어들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우려가 많았잖아요. 미시간 소비자 데이터 지수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악화됐었어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은 언제쯤 될 것인가? 지금 보시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고용을 갖다가 지지하기 위해서,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인가? 사실 양자택일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행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그 다음은 아직 QT가 진행이 중입니다. QT 양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이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그 BS 잔액이 연준 BS 잔액이 6.7조 달러까지 내려와 있는데 언제 종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사점을 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시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요거까지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이런 얘기가 나올지 않을까라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고. 네, 사실 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포커스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앞으로 파월 의장의 속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문장이 변경됐는지 본다면 크게 많이 변경된 거는 사실상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순수출이 감소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사재기 열풍이 일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수입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수집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이 들어갔었고요. 예, 올려주시면 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성명서에서부터. 지금 보시면 여기 and judges that the risk of higher unemployment and higher inflation have risen 이렇게 써 있잖아요. 둘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높아질 위험성과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위험성 두 개 다 위험이 높아졌다. 이게 두 개 다 높아졌다는 게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걸 연준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다음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QT 속도 조절 관련해서는요, 이걸 삭제해 버렸어요. 왜 삭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데 없애도 되긴 하죠.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요, 이것을 계속 둔다면 앞으로 이것을 갖다 계속 둔다는 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놔둘 때는 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삭제했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QT를 중지할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7월 정도, 6월 FOMC를 지나서 7월 FOMC 하반기에 가서는 QT를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제 성명서 회견을 보시면요, 이 정도를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BS 연준 그 대차 대조표는 계속 감축을 지속하고요. 금리는 동결하고, 예, 그리고 GDP 성장률이 작년에 2024년도가 2.5%였거든요. 네. GDP 성장률이. 근데 이후에 어느 정도 하락했다. 이것의 원인은 관세에서 찾았습니다. 파월 의장. 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거죠. 모든 불확실성은 임금도 아니고 고용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전부 다 직접적인 원인은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간접적으로 비난하긴 한 거죠. 네. 이제 가계와 기업 부문도 사실은 관세 정책에 지금 많이 달려 있다. 그리고 고용 상황은 지금 아직은 견조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고일 관세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언급했고요. 물가 상승, 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연준의 역할. 이것은 중요해요. 연준의 임무는 사실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일시적인 상승에 그치게 만든다. 그래서 지속적인 물가 문제를 비화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향후에서 연준의 고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쳤을 때는 어떠한 손을 들어줄 것인가, 연준은.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확실하게 정말 닥쳤을 경우에,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런 고민에 다다랐을 경우에는 물가 안정과 고용 중에서 목표에서 더 동떨어진 괴리가 큰 것을 먼저 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음 것을 해결하겠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고용을 택할 겁니다. 아, 네. 네. 물가 안정은 벌써 많이 오랫동안 해왔고요. 예. 이것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이. 이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고 고용 악화는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중앙은행과 정부들의 추세가 약간 포퓰리즘으로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고 보자. 최악의 상황 피하고 보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됐다. 그럼 무조건 금리를 낮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위험성이 곳곳에 있다. 지금 상호녀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중국과의 문제. 중국 사실은 지금 미중 간의 지금 무역 협상 대상 중에서 더 안달난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 수도 있어요. 그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지를 이제 요약을 한다면 이것은 지금 이제 그 질문과 대답이었는데요. 중요한 것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과 물가 중에서 책무 중에 어느 것이 더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냐 물어봤더니 기자단이 관세 정책이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뭐 다음 주에는 영국과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각 나라마다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확실해져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FOMC 금리 결정에서 다음번에는 이런 동결이나 아니면은 동결이라는 그 스탠스가 인하로 바뀔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네. 절대 대답 안 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뭐 다음번에 어떨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재밌었는데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파월 의장과 연준은 아직도 연착륙을 기대하는가 그랬더니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떠한 대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예를 들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왔는데 물가와 고용 중에서 고용에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물가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저는 가정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게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연준이나 아니면 의장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이 다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관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관세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불편함을 감추지 않는 네. 그런 표정이 아주 역력하게 네, 보였죠. 글자로 드러납니다. 예. 너무 많이 드러나죠. 너무 드러내는 표정을 아예 보였죠. 그러면서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는 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영향을 지금은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거의 강력하게 표현한 거나 그러니까요. 다름없죠. 내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나중에 하더라도 물가 상승이 장기해야 되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 말하면. 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대비하라.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들으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이제는 해석이 되시죠. 네. 네. 두 가지 목표가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질문도 굉장히 짓궂게 한 분이 하셨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개인적으로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인하에 영향을 줄 것인가? 당연히 안 한다고 그러죠. 네. 예,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뭐 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책을 한번 봤잖아요. 네. 책을 한번 봤으니까 이걸 우리가 소화를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그것을 지금 할 것입니다. 전무님 그럼 제가 이 표지에 전무님 제목으로 소제목 적어주신 거에 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크나이트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에서 슈퍼 히어로 배트맨 파월 경기 침체 막아줄 것인가가 소제목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물가 상승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파월 의장은 불편함을 아주 보여주면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월은 소프트 데이터가 이미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하드 데이터가 아직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이 슈퍼 히어로가 돼서 경기 침체를 어떻게 막아줄 거라고 보십니까? 경기 침체는 많이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뭐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금리를 크게 인하를 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왜냐하면 경기 둔화보다 침체는 더 심각한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게 금리 인하의 폭을 좀 크게 빠르게 갖고 가면은 어느 정도 침체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은 또 버리는 카드가 있잖아요. 아까 그 물가, 네. 네.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그렇게 오르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그 임팩트는 되게 커요. 왜냐하면은 지금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 수준이요 엄청나요. 지금 이제 한번 보실까요? 네. 미국의 부채 수준이요. 지금 보시죠. 네.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미국의 부채가 지금 35조 달러가 넘었어요. 작년 뭐 9월 말 기준. 네. 이 정도면 이제 미국의 GDP보다도 월등히 많은 뭐 금액인데요. 그래서 연간 총이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많아요. 한 달에만 이제 150조 원 이상. 네.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입니다. 이자가. 네. 그래서 네. 이것을 본다면 이 기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국가 부채가. 여기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갖다가 시사점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 국채의 발행 금리가 급격히 높아졌어요. 최근에 와서. 그죠?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한 3, 4년 사이에 제로 1% 뭐 때에 있던 이러한 그 뭐 국채 금리가 4%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이자 부담이 높아졌겠습니까? 가계도 굉장히 힘든데 국가의 이자는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 비용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계속해서 이자를 막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발행 금리가 그렇게 높아졌다는 거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발행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살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가 다시 높아져요. 발행 금리가. 네. 그래서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이게 거예요. 돌려막기 아닙니까? 돌려막기. 네. 똑같아요. 빚내서 빚 갚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트레저리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스코트 베센트 재무장관이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은행들의 뭐 리스크 비율을 갖다가 좀 완화해줘서 더 많이 이제 국채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게다가 국채를 갖다가 미국 국채를 뭐 예를 들면은 장기 국채를 발행한다는가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미국의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은 지금 현재 미국은 부채를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춰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장기 금리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높을 것이다. 장기 금리가 이렇게 높다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오래 간다는 반증이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이 간다면 돈을 갖다가 오랫동안 빌려줄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수익률을 원하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5%에 뭐 20년 동안 5%를 받기로 했는데 20년 동안 뭐 연 CPI가 예를 들면 3% 이상이에요. 그러면 순 이자 뭐 수익은 2%밖에 아니잖아요. 넷 네. 인터레스트 마진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높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기 국채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준의 지금 BS 잔액이요. 지금 6.7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연준이 국채를 그리고 모기지채를 그리고 심지어 회사채까지 다 사줘서 7조 달러가 넘었었던 거거든요. 2020년도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사줘서
9조 달러까지 갔었어요. 월가 출신인 파월 의장이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너무 많이 다 사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연준이 회사채나 정크본드까지 사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역대. 그렇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7조 달러 미만으로 가서 상당히 지금 긴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 지금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동성도 줄었죠. 게다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금리가 높은 통화가 항상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것이라 보면 사람들은 여기 베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나가는 탈달러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자산이 해외로 조금씩 나가는 측면. 그래서 한국이나 다른 제3세계의 주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타이완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타이완 달러 한번 보실까요? 네.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달러가 지금 좀 약세로 가고 있죠. 네. 네. 거기에 그 가장 큰 원인으로 하나 지목된 게 달러 셀을 많이 해서 타이완에서 대만에서 달러 셀을 많이 해서 달러 약세를 촉발했다 아시아에서 이러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왼쪽에 네. 이게 달러 대만 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네. 이게 1달러당 그 NT 달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뉴 타이완 달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완 달러의 그런 그 교환 비율인데요. 쭉 떨어졌어요. 1달러당 33까지 가다가 29 타이완 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진 건 뭐냐면 타이완 달러 강세거든요. 예. 네. 굉장히 강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원인이 뭐냐?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이완 달러는요 유동성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시장이 작고요.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대만은 해협 이슈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지정학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만 투자자들은 굉장히 달러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통화 같이 여겨요 달러를. 그래서 대만 투자자들 본다면 달러로 투자할래, 대만 달러로 투자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너 달러 뭐 옛날부터도 뭐 난 달러, 타이완 달러 나는 선호도 없어.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이 예전부터 달러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미국의 그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증시도 네. 하락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대만도 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달러 가치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강달러로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대만의 투자자들이 해지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모두 다 이제 이것을 갖다가 해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기관 투자자들 물량이 크죠. 모두 다 이제 이걸 갖다가 선물안이라고 하잖아요. 선물안을 갖다가 이제 선물안 매도 해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달러를 갖다가 forward sell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미래의 달러를 지금 미리 매도해 놓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매도를 미래의 달러를 미리 매도를 하니까 전부 다 달러를 다 매도를 해요. 이게 몰리기 시작하니까 환율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대만 달러 초강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러한 환율이 일어났고요. 그것 때문에 시작해서 이제 모두 다 이제 대만 달러가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에서 약달러를 촉발시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지금 너무 빨리 진행된 감은 있어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변하면은 주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조정기를 다지는 그런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떨어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원화 환율도 지금 1380원 9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다지는 그런 기간을 가질 거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저는 추세적으로 어차피 이제 하방으로 이제 내려가는 걸로 보기는 하지만 지금에서는 조금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 네. 현재 그러면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봐야 되냐? 미국채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채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장기 금리가 안 내려가는 상황.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도 장기 국채 금리가 안 내려가는 상황. 게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안 내려가는 상황.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장기 국채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장기 국채가 이렇게 높으면 이자 비용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재무부에 실으면 기포만 갑니다. 네. 그러면 어떡하죠? 파월은 어떻게 해서 이 경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계속해서 압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트럼프의 그 정책의 어떻게 보면 키워드는 제가 항상 두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약달러와 저금리, 음. 약달. 이 두 가지만이 미국의 부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가 정책이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 정책 키워드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약달러와 그다음에 저금리. 그래서 제가 지금 환율이 너무 높다고 얘기한 거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부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미국 의회랑. 근데 미국 의회도 지금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문의 그런데 그러면 이 약달러와 저금리가 지금 마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만 달러의 그 이런 환율의 급 변동성 이게 대만 정부와 그 미국 정부 간의 어떤 뭐 협상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그런 건 하는 루머 아닙니다.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시장이에요. 예, 시장에서 해지 물량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그래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보다도 왜냐하면 그 타이완 달러, NT 달러는 뭐 유동성이 한국 원화보다 훨씬 적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원화만 사용하잖아요. 네. 뭐 대부분. 네. 달러는 사용은 뭐 송금을 하거나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예. 투자할 때는 대부분 국내에서 뭐 조금 이제 뭐 기관 투자자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좀 그런 게 달라요. 이제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자국 통화 같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타이완 달러의 그런 특히 파생 상품 시장에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선물안에 있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그 스팟 시장이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뭐 외환 시장에서 갑자기 타이완 달러가 강해지는 환율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대만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해지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달러 약세를 미국이 원한다면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이 대만 달러가 강세가 나왔는데 이게 단기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사실 이 파장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해지는 앞으로 투자하는 자산은 이제 해지를 천천히 해 가겠죠. 왜냐하면 네. 기존에 투자하고 집행하는 그런 그 자산에서 해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할 필요가 없어서 계속해서 달러 강해지는데 네. 내가 이걸 왜 해? 오히려 뭐 환차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해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험을 갖다 회피하는 거잖아요. 달러에 투자했는데 달러 자산이 강해져요. 달러 자산에 투자했는데 달러가 강해져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 가격도 오르고 그렇죠. 통화 가격도 오르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럼 환차 이까지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자산 가격, 기초 자산의 가격이 올라도 환차손이 나버리면 똔똔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달러 가격이 하락한데 이러니까 해지해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지금 한꺼번에 이제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급격하게 환율이 하락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천천히 그런 수요들이 이제 집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급락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급락은 안 하더라도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그 구간은 방향성은 이제부터 점차 달러가 약해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봐야 될까요? 불행히도 이제 대만 달러나 한국 원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에 가중치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아시아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렇죠. 한다면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싶은데요. 실무적으로는 영향이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왜냐면은 가격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아시아 통화, 뭐 위안화도 그렇고 다 일어나게 되면 다른 통화들도 상대적으로 달러에 비해서 강해지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간접적으로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로화를 한번 볼까요? 좀 아까 왔다 갔다 네. 해가지고 좀 그런데 제가 네. 유로화를 너는 안 갖고 왔나? 죄송합니다. 유로화를 말씀만 드릴게요. 네. 뭐냐면 유로화가 지금 현재 한
유로당 1.13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돼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수치입니다. 작년 그렇죠. 뭐 말까지만 했어도 지금 이게 거의 페리티라고 하죠. 1대1까지 갔었죠. 거의 1대1까지 갔었잖아요. 네. 1.02달러 선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갈 것이라는 뭐 관측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10% 이상 유로화가 절상된 겁니다. 평가 절상. 네. 가치가 올라간 거죠. 달러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은 뭐냐면 최근에 탈달러에 대한 이러한 추세적인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 유로화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신 게 뭐냐면 유로화가 달러화를 지금 사실상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달러화의 상대 통화는 유로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의 가중치가 57%가 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로화의 그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유로 경기가 안 좋아요. 유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계 기관에서 뭐 GMO 기관에서는 1.20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유로화가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1.15 달러 수준까지 1유로당 이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고요. 위상단으로 더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달러 뭐 추세가 있긴 하지만 유로화가 조금 더 약해진다면 지금보다 달러 인덱스가 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다만 달러 원 환율, 원화 환율은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원화 환율은 여러 가지 불안감, 그다가 뭐 한미 그 기준금리 역전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위험 프리미엄이 과대평가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었죠. 사실 1480, 1470은 너무 높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과대포장된 프리미엄이 꺼지는 과정이 지금 있었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국 뭐 위험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가중치를 주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미국도 더 사실은 미국이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한국보다 기준금리 높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 높아요. 많이 네. 높죠. 네, 많이 높아요. 네. 4.5% 상단이잖아요. 이거 지금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지금 써놨어요. 상여 부동산 지금 냉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이나 지금 미국의 지금 에너지, 셰일가스나 이런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사실 신용등급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용 가상금리가 뭐 자금을 조달할 때 상당히 비용이 높은데요. 보시면 북미 아이즈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 등급입니다. 이제 투기 등급은 뺐고요. 투자 등급 기업들의 뭐 아이쉐어 기준으로 이제 그 CDS 프리미엄 본다면 이제 이 정도로 많이 높아져 있다. 지금 한 20bp 이상 지금 또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달 금리들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돈을 빌릴 때는 돈이 지금 많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기지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낳는다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지금 미국이 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의 경로는 기본적으로 뚝뚝뚝 떨어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2025년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는 지금 상단이 4.5%인데 한 번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보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어요. 미국 경기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제가 그래서 아까 표지에서 미국의 그 슈퍼히어로가 되어줄 것이냐 이 말은요. 슈퍼히어로가 되려면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야 돼요. 예. 그래서 금리를 끌어내리는 슈퍼히어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슈퍼히어로가 미국을 구제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다른 얘기죠. 3분기 정도에 50bp 인하 미국 기준으로 50bp 인하를 전망하고 계신 걸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연말에 뭐 이게 뭐 다 맞을 거라고 생각 뭐 하지는 않지만 이런 추세적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신용 위기가 닥칠 것 같으면은 무조건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보시면 모든 글로벌
금융 위기는 신용 문제에서 왔고요. 신용 위기는 전부 다 모기지 부동산 문제에서 왔어요. 다 네. 그 결국은 부동산이에요. 상호적 부동산 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봐야 돼요. 다행히 우리나라 부동산은 지금 금리가 낮아요. 네. 근데 미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절대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돈이 많이 몰렸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미국의 그 대체대조표 BS잔이 줄었죠. 게다가 달러 그 강세가 지금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돈이 또 해외로 빠져나가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조금씩 다 나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돈을 구하려면 가상금리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위험이 더 높아진 상태에서 신용 가상금리가 올라갔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모기지에 대한 사실상 약간씩 균열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가 대두가 된다면 조금 빨리 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전망해 주신 요거 보면 미국과 한국의 이 금리 인하 폭으로 보면 미국이 더 많이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망하신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미국이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약세와 저금리라고 그랬잖아요. 마가 정책의 키워드. 네. 지금 한국이 그 경기가 둔화되고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를 하반기에 많이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무역 회담을 하러 갔는데 그죠? 최상목 장관하고 한국에서 사절단이 갔는데 스코트 베센트 장관이 대뜸 환율 얘기를 했대요. 모두 다 아시죠, 이 얘기. 그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달러와 저금리가 기조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갖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엑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역 역조 현상을 갖다 타개하기 위해서 약달러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니네 옛날 1,200원대였는데 1,400원대 이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높은 수준 아니야? 15%에서 20% 이상 높아. 우리가 지금 보편관세를 10%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렇다면 10% 부과해도 너네가 사실 더 이익이야. 이거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속된 말로. 네.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원화가 지금 환율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23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이거 보시면 여기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달러 원 환율과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을 비교를 해 보시면 지금 역전돼 있잖아요. 미국은 4.5% 상단이 우리나라 2.75%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보시면 지금도 뭐 175bp 1.75% 포인트 역전이 되고 있는데 역전폭이 늘어날수록 지금 오른쪽과 같이 올라갈수록 역전폭이 늘어날수록 환율도 올라가요. 그죠? 네. 정확하잖아요. 네. 왼쪽 보세요. 이렇게 낮으니까 거의 차이가 없을 때는 낮잖아요. 예. 네.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그래프가 보여주잖아요. 네.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조금 줄어들었더니 또 줄어들잖아요.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의 그 환율적인 요소는 금리 차이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그 뭐 환율이고 환율도 양국의 금리 차를 나타내는 교환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몇 분 정도 남았나요? 네, 한 5분 정도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얘기 해주실 네. 거죠? 중국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아, 궁금합니다. 예, 일본 한 번만 해드릴게요. 일본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띄워주시면 일본이 이제 인플레이션 국가로 변모했어요. 예, 그래서 그 계속해서 우리나라 쌀 수입한다 그러죠. 쌀 값이 2배 이상 뛰었다고. 맞아요. 이렇게 이제는 일본은 앞으로 디플레이션 국가가 아니라 월급이 오르는 나라, 많이 오르는 나라로 변화한 겁니다. 이제. 예, 일본은 이제 비싸졌어요. 빨리 가시려면 여행을 빨리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 이게 중국의 금리책이에요. 제 책에서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안 넣으면은 또 이제 저작권 위협, 그 출판권 위반이라고 그래요. 직접 쓰신 책입니다만. 네, 슈퍼 달러, 슈퍼 저번 때 금리. 안 넣었는데 네. 이걸 넣어야 된다. 전무님의 책에 나오는. 예, 그래서 이걸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굳이 안 사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다 넣으셨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주요 정책 금리가 오른쪽에 제가 써놨어요. 여기
네, 이 정도가 쭉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많아요. 예, 많은데 여기 중에서 가장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LPR이라고 하는 네 번째 대출 우대 금리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대출 우대 금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1년짜리, 5년짜리가 있는데 1년짜리가 진정한 미국의 중국의 기준금리로 이렇게 치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5년짜리는 모게지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 기준금리가 있죠. 6번, 7번. 그죠? 네. 네. 이번에 이제 중국이 지준금리를 내린 거예요. 요구되는 지준금리를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네. 이 영향이 뭐냐?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지준 내렸는데 그럼 이게 뭐냐? 전체적으로 보시면 중국은 지금 금리 인하기를 오랫동안 지금 겪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직도 헝다 사태라든가 백개원 사태 이런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완벽히.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가고 있고요. 지금 신용 가산금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국 기업들의 신용 가산금리도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 국제금리는 니네들이 가서 빌리면 굉장히 비싸.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형이 아니면은 아버지가 싸게 빌려줄게. 그렇지만 아버지한테는 타격이 없는 건가요? 있죠. 예. 이것이 다 아버지의 몫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부담을 다 떠안아야 돼요. 그렇지만 중국이 뭐 미국과 세계에서 2대 강국이지만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것을 다 떠안을 수는 없어요. 네. 시장에서 해결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요. 전부 다 이제 정부에서 다 이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보시면 중국의 금리 체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은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국의 그 기업이나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걸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국보다 중국이 속으로는 더 협상을 원할 수도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스위스에서 만나서 빨리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필요합니다 지금. 예, 서로가 다 필요해요. 그 FOMC에서 파월 의장한테 질문이 나왔던 내용 중에 지금 그 중국으로부터의 미국 수입이 확 줄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드 데이터로 뭐 연준이 보고 있는 숫자에는 중요하게 아직 안 잡혔더라도 당장 미국에 영향을 크게 곧 줄 거 아니냐.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게 자명하지 않냐. 물가는 올라가고 뭐 안 좋아질 게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공급대란 얘기도 났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차기로요.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공장이었잖아요. 근데 다음번 21세기에 세계 공장으로 점 찍어지는 후보지 중에 인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인도가 또 파키스탄하고 지금 전쟁을 크게 하려고 해요. 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우리는 이제 중국의 영향도 받고 미국의 영향도 받는데 원달러 환율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달러 원 환율은 하반기에는 이제 그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추세. 지금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벌써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왔고 이제는 환율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이 바뀌면 기초자산 투자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추세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오고요. 네. 하반기에서는 이제 그 내년에는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도 편입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저는 한국 시장을 조금 더 밝게 봐요. 예,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밝게 보시고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은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신용에 대한 우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믿음이 많이 희석된 상태잖아요. 지금 예. 막 싸우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 근데 금융시장은 전부 다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과 사랑은 두 번째예요. 죄송합니다. 미국 시장 말씀이신 거죠? 네. 뭐 다합니다. 전 어떤 세계적으로요. 금융시장이든 네. 신용이 예. 네. 이 말이 이제 헤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변정규 미주은행 전문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